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봄을 앞두고 막바지 한파가 무척 외섰습니다. 이번 추위는요, 금요일이나 돼야 풀린다고 하니까요. 며칠간, 당분간은요, 두툼한 옷차림으로 집 밖을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 대선인데요. 사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대선 날 사법 권력도 판이 바뀐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자, 그럼 새로운 대통령, 아직 취임은 아니지만 뭔가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자, 향후 5년간 13명 대법관이 교체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요, 헌법재판관도 9명이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렇다면은요, 대통령으로서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차기 대통령이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임명하는 이례적인 일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TV토론입니다. 대선 후보 사자 TV토론 세 번째 맞이했죠. 자, 어제도 알선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장동 녹취록 그리고 법카. 이재명, 윤석열 사사건건 격돌했다. 어제의 모습입니다. 좀 더 보죠. 이재명, 윤석열 연륜을 캐물었는데 이재명 게이트라고요? 허위땐 사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윤석열, 녹취록을 다 털어봅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법카 공금 횡령에 말을 안 하더군요. 왜 그러십니까? 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자, 어제 이제 국회 상황입니다. 대선 직전인데 자영업자 300만 원 그리고 법인 택시 15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어제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16조 9천억 원 추경 통과. 정부안이 한 14조 조금 더 됐거든요. 좀 늘어났습니다. 여기 뭐 프리랜서 최대 100만 원 지급이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대선 직전인데 뭔가 정부가 생색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으로 좀 기사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재택치료 새 감염 고리가 됐다. 가족 모두 감염돼야 끝난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자율격리, 자율방역, 자율추적입니다. 다 자율적으로, 좋은 말로 자율적으로, 편한 말로는 알아서 하세요입니다. 지금. 공간 분리하는데 추가 감염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 확진자 나오면요. 다른 가족들 쉽게 걸린다는 거죠. 격리 선택한 50대 숨진 채 발견하기도. 또 혼자 있자니 불안하고 같이 있자니 가족들 감염 걱정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재택치료가 새 감염 고리가 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면 쪽에 앉아 계십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종혁 정 중앙일보 편집국장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기축통화입니다. 어제 토론에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로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채권과 그리고 국채와 관련된 뭔가 얘기를 하다가 기축통화라는 표현이 딱 나왔습니다. 약간 공방처럼 좀 비춰졌죠?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안철수의 압박. 어제 TV 토론 중에서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몰아세웠습니다. 압박을 한 거죠. 앞선 토론에서는 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 압박을 했는데 어제는 압박의 대상이 바뀐 걸로 보입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괴물보단 식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시는 분이 어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괴물보단 식물을 선택하는 게 낫다. 그래서 지지한다는 겁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뺑뺑이 도는 구급차.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코로나 확진된 상태죠.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결국은 10군데 넘게 전화를 해고서야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정부가 좀 더 챙길 수 없었던 걸까요? 예상 못했던 걸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연대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죠. 사자 TV 토론은요. 그리고 어제는 첫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는 첫 번째 토론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어제 주요 발언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윤석열 법과 횡령 이렇게 공격을 했죠. 공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패널인데요. 이른바 윤주거 패널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는요. 윤주거 패널을 꺼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김만배 씨 녹취록 내용 중에 뭐 윤석열 후보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 패널을 들고 나서 설명을 한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4명 선관위 주간 첫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윤석열 공금 횡령 책임져야 이렇게 공세를 합니다. 이렇게 공세를 해요. 그러자 이재명, 김만배 녹취록 맞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벅화 등등등 이런 걸로 의혹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대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또 여당 후보로서도 지금 이 집권당의 그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하는 게 아니라 전 이걸 한번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다 물어놓고 제가 답은 길 안 주고 저기다 물어봐요. 지금 들어보는 겁니다. 또 얘기해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뭐 어제 많은 장면이 있었는데 저 장면이에요. 뭐 대장동 관련해서 서로를 공격했죠. 각 정당, 각 성대위에서 지금 논평을 내는 내용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토론회 그 모습 나왔었고요. 그리고 질문과 답변, 왜 발언기에 안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신경전을 좀 벌였습니다. 어제 모습이었고요. 이 얘기를 계속 해봐야 사실은요. 오늘도 이 얘기 또 정치권이 할 거거든요. 똑같은 공방 계속 이어지는데 아마도 선거일 직전까지 이런 공방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기사로 먼저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채 얼마든 발행해도 되나? 뭐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대화가 오가다가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기축통화국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딱 던져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는 전 세계 통용되는 화폐. 지금 공식적으로 5개 정도 기축통화가 지정돼 있거든요. 국제통화기금, 뭐 IMF가 이렇게 지정하는 어떤 뭐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가 된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좀 더 보죠. 사실 이 얘기는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채, 정부 부채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안철수 빚 얻지 않고 재원 확보할 수 있는 코로나 특별하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뭐 압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축통화가 나온 대목의 뭐 공방일까요? 대화일까요? 그 모습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죠.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때문인데 국채는 도대체 GDP 대비 몇 % 정도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시냐 하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낮다, 여력이 있다. 본인은 몇 %라고 생각합니까?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축통화국에 들어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굉장히 문제고 재정 운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해야만 된다. 자, 김준영 전 국장님, 사실은요, 이 국가 부채 최근에 정부가 돈을 참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엔 다 부채다. 이거 빚을 져야 된다 이런데 과연 정부가 질 수 있는 빚의 적정선은 어딘가 이걸 놓고 토론을 벌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엄청난 토론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빚을 좀 더 져야 된다는 쪽에서는 계속 논리가 다른 나라 비교해서 OECD 비교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낮다. 그런 논리를 펴다가 어제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기축통화 얘기까지 꺼낸 거예요. 우리가 꼭 기축통화가 되니까 그게 부담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제학자들처럼 그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 가지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국가 부채가 작다라고 하지만 국가 부채를 산정하는 것은 D1, D2, D3 뭐 이런 경제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부채냐 거기다가 그 비영리 공공기관 혹은 또 나머지 공공 부분까지 포함시킬 거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빚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단 숫자도 엄청 많거니와 그 빚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다 포함시킬 경우에는 거의 100%가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빚을 어느 정도까지 빚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D3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부채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50%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니 그동안에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약 600조 정도의 국가 채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5년 사이에 그게 400조 이상 늘어나서 1000조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가파르게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라든가 연금 부분이라든가 경제성장, 그 저하될 경제성장 같은 걸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는 굉장히 그 경제 체질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근데 지금 이재명 그 후보께서 국채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이제 문제를 삼았더니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변을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대국이 돼서 정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국제 신용 결제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단기간에 가능한 사실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그렇게 희망을 제시하니까 나중에 그 대화가 이미 토론 과정에서도 그리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도 야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라는 그런 패러디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글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 555 전략이라고 해서 5만 불 그리고 뭐 주가 5천 그리고 5대 강국 이런 희망을 주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어려워진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희망 고문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께서 발언기 요청하시는데 먼저 한민수 부단장 발언부터 좀 듣고 제가 발언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이 정부 부채 정부 부채가 나라가 질 수 있는 빚 이게 얼마만큼이 적정선이냐 이 토론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축통화국이 될 거니까 근거가 더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랄지 코로나라는 진짜 팬데믹 엄청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도 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요 국가들이 대략적으로 지금
국가 부채가 한 110%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재정 관료들은 이게 마치 50% 밑으로 하는 게 뭐 절대 선인 것처럼 잡고 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는 새롭게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 논쟁이 계속 이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 그러다가 이제 기초통화국가에 나왔는데 주요 선진국들이 110%까지 국가 부채가 올라갔고 재정 투입이 이번에 코로나로 한 15% 가까이 썼습니다. 예. 우리가 한 5% 썼거든요. 예.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뭐 남미 국가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면 당연히 재정을 투입하고 세금으로 그거를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좀 자신감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경제력은 10위, 군사력은 세계 위, 6위, 문화 콘텐츠로 따지면 그것보다 더 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5대 강국에 들어가겠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기초통화국에 대한 후보의 말씀은 최근에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정경련에서 이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경제적 위상,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자격이 충분하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IMF SDR에 대해서 편입 조건도 충족한 상태다.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는 거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좀 자신감 갖고 하고 그다음에 재정은 투입할 때 투입하고 우리 후보도 여러 차례 인터뷰나 토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투입해서 국민이 잘 살아지면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잘 살면 다시 또 세수가 거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또 빚을 갚아가면 되는 것이지 마치 이거를 지켜야만 이른바 재정 관료들처럼요. 무슨 목숨줄도 아니고 이걸 지켜야만 된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쓰러져가고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기축통화국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게 우리 의지로 된다는 게 아니라 세계 예를 들어서 원유를 사올 때 우리 돈 주면은 그쪽에서 물건을 주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달러를 줘야 돼요. 아니면 유로를 주든지. 그게 우리 의지대로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경련에서 말하는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IMF에서 각 회원국들이 특별 인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외화를 갑자기 가져올 수 있는 빼서 쓸 수 있는 건데 거죠. 그 돈을 가져올 때 달러, 파운드, 엔화 등등 유로까지 뭐 위안화까지 있으면 5개. 그 돈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에 원화도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의미지. 국제시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달러와 같은 유산을 갖고 있는 기축통화가 우리 원화가 된다는 것은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제 한국이 기축통화 가능성이 높다.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뭔가를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공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 이 나라가 질 수 있는 빚, 이 규모에 대한 논쟁인데요. 사실은요. 앞서서 많은 내용 중에 네거티브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이 굉장히 긍정적인 토론입니다. 이런 토론 후보들끼리 하면서 뭔가 의견도 확인하고요. 뭐 때로는 접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토론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TV토론에서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등장합니다. 단일화 결렬 이후에 윤석열의 날을 세운 안철수. 그러니까 이 기사는 어제 TV토론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압박을 강하게 하던데 혹시 이거 단일화 이거 불발된 거 이게 뒷끝나무가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기사군요. 뭐 토론의 모습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답변 도중에 눈 감고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거는 상대방 무슨 의미였을까요? 자, 그럼요. 기사 2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모두 담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신 방법이 있으신지요?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또 그 금융 긴축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5G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그렇죠.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모습이었군요.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이. 그러니까 왠지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굉장히 자신 있는 분야를 골라서 윤석열 후보가 왠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배종희 교수님. 네. 앞선 4자 토론 때는 확실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박이 많았어요. 안철수 후보의 모습. 근데 어제는 주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던지고 압박하는 데 썼거든요. 단일화 불발의 뒤끝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사실은 2차 TV 토론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24번이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집중 공략을 했고. 그럼 그때하고 연장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택 청약 제도를 가지고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흔들렸고 이번에 이제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뭐냐라는 부분 가지고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독자 완주를 위한 윤석열 후보하고의 차별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독자 완주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명분으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지만은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정치적인 실리가 전혀 없다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은 이 단일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TV 토론에서도요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지금 구시대 정치 체제를 좀 종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인재를 다 포용을 해서 국민 통합 내각 그리고 공동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사실상 단일화를 위한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화답을 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 양당제 폐해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한 D-14일이 남았습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결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독자 완주도 가능하고 이재명 후보하고의 단일화도 여전히 저는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DJP 단일화를 보면은요 전혀 불가능한 이질적인 정치 집단이었거든요. 한쪽은 민주화 주도 세력, 한쪽은 산업화 주도 세력, 또 한쪽은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또 한쪽은 이제 충청도를 근거지로 하는. 그렇지만은 IMF 국난 극복이라는 그런 명분, 따라서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그런 명분, 그리고 또 새로운 진영을 탈피하는 통합의 정치 이런 명분까지 어우러진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고심 끝에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어제 토론에서 사실 심상정 후보는 뭐 거의 모든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상대로 적었지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공세를 좀 했거든요. 특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뭔가 꼬집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한 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종부세 92만 원 내셨어요. 92만 원 내나? 다 합쳐갖고.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그 재산세까지 다 합쳐서 봐도 한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빚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거를 일률적으로 세금 내는 거는 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지부자들. 말씀. 자, 이전 토론도 그렇지만 어제 토론도 보면요. 정책 분야에 대해서 다른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는 어떤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질문 참 많아요. 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설명해 보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어제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윤희석 대변인. 안철수 후보 앞선 내용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단일화 뒤끝 뭐 이런 게 남은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토론 2번 있습니다. 오는 25일 그리고 내달 2일 2번 남아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거세게 압박한다면 이거 토론할 때마다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부담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이제 아까 배종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의 어떤 차별화, 제갈길을 가겠다고 하신 마당에 야권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뭐 그런 행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민주당과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아,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 말씀인가요? 안철수 후보가 열흘 전에 저희에게 단일화를 제안할 때 분명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말을 뒤집고 민주당과 같이 하기에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중도를 대표한다는 그 안철수가 되지 않겠죠.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 그리고 이미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과 한번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몇 년 됐긴 했지만 이미 한번 경험해본 두 정치 세력이 예. 갑자기 대선 며칠 앞두고 합칠 수 있겠느냐. 만약 그랬을 때 역풍 같은 걸 생각한다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런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럼요. 요거 주제가 나와서 이제 한민수 부단장께는 민주당은 그럼 지금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정말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이제 좀 전 화면 보면은 예. 윤 후보님께서 이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한테 좀 공박을 당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토론이 끝나면 후보들이 가장 본인이 잘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보통 하죠, 좀. 오늘은 잘 됐는지 예, 예. 아니면 자기가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런데 단적인 그 장면이 예. 보통 이제 이번이 어제가 3차 토론이었잖아요. 보통 예. 토론은 처음이지만 그 끝나고 나면 후보들이 소감을 다 이제 방송 그렇죠. 바로 앞에서 스튜디오 앞에서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네 분이 다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 윤 후보만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것 같습니다. 어제 그때 왜 밤에 설명이 좀 많이 나왔어요. 길었어요. 왜 그래요?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와의 이제 설전 여러 가지 이제 공박보다도 그 외에도 또 안철수 후보에게 좀 전에 고개를 살살살 옆에서 흔드셨잖아요. 예. 되게 어찌 보면은 기분 나쁘죠. 이런 부분들 또 30억 아파트에 이 세금까지 들고 나왔으니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기도 불편하니까 아마 그냥 가버리신 것 같은데 뭐 국민들이 또 그것도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단일화 부분은 사실 뭐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예측하기가 누구도 예. 맞다 아니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아마 이거는 후보들 간의 결단. 그거는 뭐 윤석열 후보도 저는 뭐 지금 대전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그 주변의 보는데요. 참모들은 쉽게 알기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뭐 결단하는 거는 최종적인 결단은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나 우리 이재명 후보나 상당히 공통점, 지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예. 토론에 나왔듯이 두 분 다 양당 체제가 가져온 지금의 문제점, 특히 87년 이후에 이 폐해에 대해서 공감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3정당 그 본인이 극중주의라고 해가지고 중도를 강하게 뭐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당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표의 등가성,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정립이 돼서 소수 정당들도 국민들로부터 받은 지지만큼의 의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적 지향점이랄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최근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토론에 가서도 뭐 정권 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다.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는 정치를 바꾸는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얘는 정치 교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공통점이 많다. 뭐 단일화 부분까지는 여전히 쉽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양쪽에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아직까지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예, 김종혁 정국장님.
저는 어저께 그 전체적인 평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축구 선수가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쨌든 국민들 모두가 윤석열 후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 선수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다 이 말씀이셨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아무래도 좀 그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경험이 적은 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웠던 이 경제 실패라든가 그리고 좀 그와 비슷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그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안 후보가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사실 그런 모션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걸로 봐서는 그 이전에 단일화가 안 된 것에 대한 불쾌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종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거의 코미디를 방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손들어줬었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손을 들어줬었는데 안철수 후보 본인이 내가 가장 실패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문재인 후보와 손잡고 손들어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여망 굉장히 높고 아까 윤희석 대변인 얘기한 대로 본인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손을 잡자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에서 정몽준 후보가 그걸 철회한 다음에 거센 역풍이 불었듯이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거 배종희 교수님께서 약간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1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약간 김여정 국장님은 이거는 코미디일 수 있다. 그리고 거세한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배종희 교수님 아까 설명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한 이제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다른 선택을 완전히 배제시키는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고요. 일단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근데 명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단일화 제안할 때도 일단 구시대 정치체제 종식이 1번이었고 두 번째가 정권 교체인데 그것도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닌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명분 아까도 우리 한민수 단장께서 잘 얘기를 했지만은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자신의 또 정치적인 미래가 열리는 그런 길이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8일까지입니다. 뭐 단일화 할 수 있는 시한은 뭐 8일까지 한다면 마지막 날 투표장에 뭐 사퇴했다 이걸 붙이면 된다니까 8일까지입니다. 정말 시간을 많이 늘리면 자 그때까지 과연 여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단일화 얘기 좀 해보죠.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기사들이 많아요.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신경전입니까? 뭐 진실공방입니까? 문자 보냈다. 무슨 소리야? 못 받았다. 이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어제, 일요일이죠. 이건 그제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 제안 철회를 하기 직전에 윤석열 후보와 전화 통화를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지금 이런 겁니다. 보냈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건지 못 본 건지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윤, 안 단일화 무산 놓고 진실 공방이다. 통화 내용을 놓고 양측 해석이 엇갈린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전화 통화나 대화한 다음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해석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었는가 싶기도 할 정도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윤, 안에게 만나자 제안했다. 국민의당 제안한 입장 표명이 먼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단일화 합의문 좋은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좀 뭐가 공방이 오갔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내부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안 후보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은 그게 무슨 노력이든지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그런 답변 없이
그냥 만나자라는 부분들만 계속하는 거는 이 단일화 꼬리표를 안철수에게 붙여놓고 선거 끝날 때까지 사골곰탕처럼 우려먹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완전한 결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달라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약간 반응이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안철수 느닷없이 단일화 결렬 해결했다. 아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미리 문자 메시지로 보내서 알렸다.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지금 합의문이 나와요. 합의문. 뭔가가 오갔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게. 근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물밑 협상 중이었고 초안 주고받았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건 후보와 협의한 데는 무허가 초안이다. 무허가 불법 초안입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예요. 일단 윤희석 대변인 문자 메시지하고 합의문 초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문자 메시지 관련해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 문자를 보냈다. 통화 이후에 기자회견 전 그 사이에 문자 메시지를 윤석열 후보에게 보냈다는 기록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제 그거는 뭐 명확하게 있는 거잖아요. 저희 쪽에서 문자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그 저희 당에 입당을 할 때 전화번호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너무 많이. 그래서 한꺼번에 지우는데 안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누락이 되지 않았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 근데 문자가 많으니까 그걸 합쳐서 이렇게 삭제하는 과정에서 아마 안철수 후보가 보낸 그러면서 서로 약간 좀 다르게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그 합의문 초안은 뭡니까? 그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만의 초안을 합의된 초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다만 그 소통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양쪽의 의견이 담긴 초안이냐를 해석하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분명히 안철수 후보 쪽에 소위 말하는 대리인격에 계신 분과 상의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통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약간의 잡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윤희석 대변인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깨진 겁니까?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다. 2단계까지는 왔다면, 2단계까지 왔다면 결국은 후보 두 분 간의 어떤 합의, 전격적인 단판. 이른바 단판입니까?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양쪽에서 다 그렇게 만나자. 이거에 오늘 내일 뭐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단일화 불발이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 번만 있었으면은 물론 괜찮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까지도 가능한가. 공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로 우리 정치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그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진정성을 표현하는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저런 내용이 알려진 뒤에 이준석 대표가 또 반응을 보였죠. 정권 교체 바라는 국민들 마음 놓고 장사 그만하라. 조롱은 제가 하지만 협박은 님들이 하고 있다. 굉장히 강하게 받아친 거예요, 또. 자, 김종혁 정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지금 단일화가 이게 어렵게 되고 불발된 게 이준석 대표 탓이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단일화가 불발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사실 이제 기분 나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그 보면 조롱은 제가 하지만 해서 자신이 조롱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 유세차에서 이제 사망하신 분들을 놓고 안철수 후보가
유지를 받들겠다 하니까 무슨 유서 써놨냐, 유지가 어딨냐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말을 해서 사실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순국선열들의 유지를 받든다고 그럴 때 순국선열들께서 무슨 유서 써놔서 순국선열들의 유지를 받든 건 아니잖아요. 안철수 후보로서는 뭐 마음 아픈 일이었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을 위해서 유지를 받들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얘기를 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석동열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대학교 동창 가깝다고 알려줘. 예, 석동열 변호사가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라, 윤 후보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화를 시켜라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지자들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 그 안정적 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고 보수 대연합을 이루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김동연 후보까지 끌어안아서 가는 것이 옳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윤 후보가 최종 결심을 하고 또 서로 안 후보와 두 분이 만나서 그 마음을 맞춘다면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민수 부단장님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단일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없다. 왜냐하면 일단 이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에 있다, 국민의힘에 있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의 1차 주역은 저는 윤 후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최소한 아주 비중이 큰 조역 정도는 했다. 왜냐하면 안 후보에게 대단히 모멸감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를 제안한 날 본인 그 SNS에다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을 또 그런 올렸어요. 걸 올렸죠. 사진인지 그림인지 그런 걸 올렸어요. 단일화 상대를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욕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특히 안철수 후보가 보낸 문자를 마구 지워버릴 정도의 윤석열 후보라면은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열겠습니까?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운데 있어요. 그 양쪽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있어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전망들 여기 네 분 말씀하셨는데 좀 나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다고요. 어떻게 되는지요. 자, 다음은요. 이재명 후보와 좀 관련돼 있는 내용이죠.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통하시는 분이요. 어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기사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낙연 측근 정운현. 그러니까 국무총리 시절,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옆에서 측근으로 어떤 지원, 도움을 준 분인데 윤석열 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괴물보단 식물 대통령을 선택한 거다. 그러면 후보 한 명은 괴물이고 후보 한 명은 식물이 되는데 이게 어떤 것도 그다지 좋게 들지는 않아요. 그러자 이낙연계는 부글부글. 아니 지금 대선 막판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 뭔가 좀 지적을 하는 거죠 지금. 정운현 전 비서실장 어제 입장문을 내서 자세히 자기 본인의 생각을 밝혔거든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삶과 행태도 동의하기 어렵거니와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았던 민주당이 아니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와 다르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요. 덜 익은 사과는 익혀서 먹을 수 있지만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다. 후보 한 명은 덜 익은 사과, 한 명은 썩은 사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 윤 후보를 선택한 건 차악을 선택한 셈. 이게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윤 후보를 칭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요. 차악, 괴물 식물, 덜 익은 사과, 썩은 사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한 또 반응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 보면 이병훈 민주당 의원.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정 전 실장은 이 위원장을 대변하거나 활동한 바 없으며 사전 논의한 바 없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깜짝 놀라서 아마 이렇게 선을 긋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민수 부단장님. 예. 이거 좀
이재명 후보로서 좀 뼈아픈 겁니까? 아니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입니까? 저는 뭐 영향이 1도 없다고 봅니다. 아, 1도 없다. 왜냐면요. 우리 그런 노래 가사인가요? 떠날 때는 말없이. 저건 금방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저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되는 표현인가 싶습니다. 착을 선택한 거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식물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뭐 순천 유세 때문에 마음이 상해. 그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저는 어거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유세가 18일이었고 이분이 이제 21일 날 어제입니다. 어제. 회복에 띄우는데 이미 윤석열 후보가 저런 사진은 그 전에 찍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다는 거네요. 직접적인 거 아닌 거. 제가 얘기 여러 군데 들어보니까요. 전혀 이제 우리 정운영 전 실장은 이낙연 지금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시죠. 활동하시는데 경선이 끝난 다음에 전혀 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이낙연 전 대표를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결정적인 건 볼 때 저는 과연 저게 본인이 남긴 글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글인 건지 마음에 내켜서 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양쪽 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결국은 차악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지금. 개인의 선택에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외에도 합리적인 중도분들은 정 전 실장의 저런 행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리 비서실장도 하고 경선 캠프에 뭐 공보단장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행보를 180도 바꾼 거에 대해서 좋게 볼지. 특히 우리 국민들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싫어서 떠나더라도 저렇게 말 많고 떠나는 것도 싫어하지만 본인이 직전까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향도 없을 거다. 이 기사는 이제 재뿌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일각에서는 뭐 득실도 따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큰 판에서 뭐 전혀 영향 없는 그냥 개인적인 돌출 행동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전 국장이 발언기 요청하시면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논평해 주세요. 저는 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계에서 당장 다 된 밥에 재 뿌렸다고 하잖아요. 재 뿌리면 그 밥 먹을 수 없어요. 그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저분이 했던 얘기 무슨 뭐 이낙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덜 익은 사과고 이재명 후보는 썩은 사과다.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다라는 그 표현에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내가 알던 그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그 표현이 더 가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국민들이 조국 사태 이후에 그 패권과 특권 계급화되어 민주당을 장악한 586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거부감이 있었는데 저분의 표현에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더 뼈 아픈 것은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핵심 관계자들이 부산에서 골프를 치다가 그게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저분처럼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의 공보단장이 이었던 분이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캠프가 그 선거 본부가 상당 부분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떠난 사람이 드릴게요. 없고요. 저분은 아예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분석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타격이 있을 거다. 아니다. 뭐 지금까지 뭐 관여받도 없는데 무슨 타격이나 뭐 이런 거죠. 지금 좀 맞서는 의견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제목으로 뭐 이 입장을 전 대목으로 썩은 사과 요 얘기가 여기 실려 있네요. 그리고요. 이 기사는 또 요 얘기예요. 아까 방금 전에 한민수 부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난 18일 순천 연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유세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유세인데 이재명 후보가 유세 무대에 오른다고 이낙연 연설 중단되자 격분한 듯.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측근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게 영향 미친 거 아니냐. 아까 이제 한민수 부장님께서 일단 영향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장면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럼요. 이 장면요.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사진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난 18일 순천 유세 장면인데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오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하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자 갑자기 음악이 들으면서 연설이 끊기게 된 거죠.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낙연 대표가 중간에 또 연설하다가 또 끊긴 장면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 왜 끊느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한 게 있어서 이 장면들을 이낙연 전 대표 측근들이 보고 약간 붕괴를 했다. 뭐 이런 게 좀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배종호 교수님. 네. 이건 실수로 보이기도 하는데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제가 볼 때는 뭐 해프닝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뭐 이걸 왜곡해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한 60%의 후반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80%, 9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호남, 특히 이제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영향력은 엄청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유세 지역이 순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지역에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을 무색하게 만들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딱 뉴스에 말을 하고 있는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요. 진행상에 뭐 일종의 해프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일단 선거는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네. 과정에서 나온 것 같고 정운현 전 이제 이낙연 예. 전 국무총리 할 때 비서실장 이분의 논리는요 상당히 좀 해괴한 논리죠. 이른바 자신의 이제 변제를 합리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뭐 윤석열 후보를 차악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도의에 안 맞는 거죠. 경선 불복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뭐겠습니까?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예. 결과가 나오면 승복을 하는 건데 자신이 모셨던 죽은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승복을 하고 지금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총력으로 매진하고 있는데 정운현 전 실장의 이런 선택은 이재명 후보에 타격을 주는 것을 떠나서 예. 그 전에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굉장히 좀 정치 도의적으로 어긋난 행동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희숙 대변인께요. 정운현 전 실장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하긴 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반갑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무슨 차악이니까 골랐다? 그러니까 최악이 아니고 차악이니까 골랐다? 그리고 식물이다? 덜 익은 사과다.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걸? 저분의 그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괴물과 식물을 비유했고요. 예. 썩은 사과와 덜 익은 사과를 비유했습니다. 예. 그러면 괴물과 사실은 만약에 물건으로 치면 시장에 그런 물건이 나오면 상품으로서는 별로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선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예. 표현이 저렇게 나온 걸로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 캠프, 즉 이재명 후보가 전체 여권 지지자들, 예. 민주당 구성원들, 민주당 당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정말로 오롯이 다 설득을 했느냐 여부가 계속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겁니까? 네, 그럼 이 그렇습니다. 장면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김정일 전 국장님께도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어떤 이 영상 아까 보신 거 말씀하시려고 그 영상을 그게 이낙연 후보와 지지자들로서는 굉장히 그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니까 아까 설명됐지만 좀 여러 차례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소개가 그게 돼요. 실수가 아닌 게 만약에 그게 실수였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올라와서 말씀하시려는 걸 말씀 계속 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자기도 옆에서 본인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연설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끊겼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올라가셨어. 예. 그리고 옆에서 이거 똑똑똑 두드리면서 저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서 모른 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걸 보면은 얼마나 분개하겠어요. 아니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같이 손잡자고 해서 와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텃밭 같은 곳에서 저렇게 저분에게 모멸감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지지자들이 분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실수였을 수도 있고 일부러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또 실수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대응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낙연 후보의 전 후보의 지지자들로서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인터넷 공간에서 이 영상이 좀 회자가 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사로도 이렇게 뭐 작게 좀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라박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죠. 지금 뭐 전운이 감돈다는 얘기가 계속 뭐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또 물밑에서는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겠습니다. 러시아 병력 전진 배치 속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지막 우크라 담판을 벌이는 것 같다. 이런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당분간 양측 힘겨루기가 계속될 듯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군사훈련은 계속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상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과연 풀릴지. 물론 그리고요. 전쟁이 나서는 안 되죠. 여기 전쟁이 발발할 경우는요. 이게 전 세계 타격을 줍니다. 경제가 휘청휘청할 수도 있어요. 각 국가들이요. 자, 그런데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내부도 굉장한 분열이 있나 봅니다. 어떤 우크라이나 TV 생방송 토론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요.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방송 토론 프로의 생방송인데요. 현지 기자와 의원이 나왔는데 그 의원은 친러 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지 기자는 러시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거죠. 그런데 질문을 주고받다가 서로 저런 격투를 벌인 겁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요. 푸틴 대통령이 범죄자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기자가 의원한테 던졌는데 의원이 뭐 그거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난투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 모습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내부가 굉장히 분열돼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재욱 국장님. 이거는 전쟁이 날 경우에 엄청난 비극이지만 전쟁이 나지 않고 수습이 된다 해도 우크라이나 내부가 침상치 않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오랫동안 이제 소련 연방에 소속돼 있었고 예. 민족적으로도 러시아 민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푸틴이 지금 하는 방법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국지전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내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 내전 상황에서 러시아인들이 학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보낼 수 없다. 우리 동족을 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면서 2014년에도 크림반도를 그렇게 나쁜 말로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먹어버렸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서방 세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우크라이나 내부에 민족적으로도 러시아계가 있고 우크라이나계가 있고 서로 섞여 있어서 그렇겠죠. 그걸 명분으로 해서 결국은 침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친러시아와 반러시아가 갈려서 또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저건 이렇게 해결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지금 이 위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까 그 장면에서 단적으로 보여줘요. 생방송 도중이었어요. 진행자가 당황해서 뜯어 말리는데 안 됩니다. 저 정도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자, 다음은요. 코로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들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관련해서 전 청와대 회의에서 얘기한 걸 소개한 거와 동시에 이런 기사 많이 싣고 있습니다. 의료진 감염, 응급실 격리병상 부족, 뺑뺑이 도는 구급차. 그러니까 급한 환자를 구급차에 모시고 가는데 병원을 못 찾는 겁니다. 병원을요. 받아주는 병원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확진 7개월 영아 병원 찾아 헤매다. 수원에서 안산까지 겨우 이송. 끝내 숨졌다. 이 사이에 10개 정도 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 응급실 폐쇄도 속출하고 있다. 이렇다면 이거 긴급한 환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 대부분 집에서 그냥 자가격리하고 그냥 스스로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약 드시면서.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위급 환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나왔고요, 지금.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재택 치료자 47만 명, 50만 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명률이 낮다고 하지만 위급하신 분은 나오는 겁니다. 구멍 뚫린 응급의료다. 당국, 영아 사망, 응급체계 문제, 병원들 수용 불가 이유 파악 중이다. 뭔가 왜 그런지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진 거죠. 자, 요거 유희석 대변인, 배종호 교수님 두 분 의견 들어보겠는데 먼저 유희석 대변인, 이거 정치권에서 좀 책임감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년 넘게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고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환자가 늘어서 병실이 부족해지는 상황, 그래서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론 바이러스 변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빨리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결국은 병상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처음부터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믿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미 이렇게 된 상황 빨리 응급 대책을 마련을 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종호 교수님, 이 숨진 영아의 부모 가족들은요. 아니 병원에 좀 더 빨리 갔었으면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요. 예. 오미크론 이제 변이 확진자 수가 뭐 30만 명까지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예측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이와 같이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재택 치료자가 기하급수적으로 2월 초에는 이제 9만 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47만 명까지 갔거든요. 그럼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뭐 30만 명까지 간다면 이게 뭐 100만 명 재택 치료자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병상 부족보다는 의료 대응 체계가 좀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재택 치료자에서 집중 관리군에 지금 뭐 소아라든지 또는 임산부가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추가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뭐 사스에서 신종플루에서 뭐 메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국가적 매뉴얼이 좀 이번 기회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팬데믹 감염을 좀 체계적으로 재정적으로 막기 위해서도 보완하기 위해서도 특별 회계가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여야 구분 없이 국민 민생 돌보는 차원에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지적 중에 아니 지금 이제 3년 차 아닙니까? 3년 차인데 아직도 체계 얘기를 합니까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시스템, 체계 이런 거 좀 마련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금요. 그런 질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요. 무슨 배달. 요즘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가 있군요. 자영업자의 생존 몸부림이다. 포장 주문. 배달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배달 시장은 주문을 하면 가게에서 배달 앱을 통해서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이 와서 가져가서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의 배달이에요. 근데 포장은요. 전화를 받으면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주문하신 분이 직접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중간에 배달이라는 과정이 없는 거죠. 소비자가 직접 가지러 오는 겁니다. 이게 포장 주문인데 자, 최근에 배달 관련해서 라이더 배정 이거 쉽지 않고 배달료 크고 수수료까지 크고 이런 부담에 포장 주문이 1년 사이 90배가 늘었답니다. 90배. 그러니까 옛날엔 굉장히 적었지만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아랫부분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의 목소리인데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일 때 이 정도 올릴 때 보면 배달 수수료, 배달 요금 빼고 가게 매출로 잡히는 게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여기에서부터 재료비, 임대료 덜어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배달 관련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지금요. 자, 한민수 부단은. 이거 사실은 정치권도 좀 관심이 있는데 이거 진짜 직접적인 부담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대로 뭐 물건 음식이 됐든지 배달하고 나면은 수수료, 배달 앱들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업체들 배달 수수료 내야지. 그다음에 배달하시는 분들 또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도
요즘 그 작은 피자 가게들 있잖아요. 예. 포장 주문하면은 할인율을 더 높여주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남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장님한테는. 그걸 내지 않고 이제 본인이 좀 이익을 덜 내더라도 예. 포장 주문을 해서 파는 게 낫다. 이게 진짜 저희 기사 제목도 있지만 우리 코로나 이후에 벌어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사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 국가 부채 논쟁 잠시 미뤄두고요. 급한 대로 빨리 우리 국민들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대로 좀 논쟁에 빠져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대규모 추경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